Chapter 2 S레이로 찍어보는 마음의 병.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서부터 방종일까? 저는 옛날 이야기를 내면을 찍는 엑스레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엑스레이로 몸을 비추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옛날 이야기로 마음을 비추면 겉으로 안 보이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디가 막히고 뒤틀리고 비었는지 알 수 있지요. 다른 이름을 붙이면 Sray라고 할 수 있겠어요. S는 스토리인데 spirit이나 soul도 어울립니다. 세계의 옛날 이야기가 투시하는 내면 서사 가운데 병리적 요소가 드러나는 사례를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딸과 아들의 서사입니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자녀 서사라고 하지요.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아이들이 없는지, 나 자신이나 내 자녀들은 이렇지 않은지 반추해보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고집이 세고 참견을 잘하는 소녀가 있었다.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통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소녀는 부모님에게 트루데 부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괴상한 사람이고 집안에 희한한 물건이 많다는데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고 했다. 부모님은 트루데 부인이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사람이니 가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소녀는 고집을 피우고 그 집으로 향했다. 트루데 부인의 집으로 들어섰을 때 소녀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트루데 부인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소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새까만 남자와 초록색 남자, 새빨간 남자를 보고 이어서 불같은 머리를 가진 악마를 봤다고 했다. 그래? 마녀의 모습을 제대로 봤구나. 내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나를 비춰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말을 마친 트루데 부인은 소녀를 장작으로 만들어서 불 속에 던졌다. 장작이 활활 타오르자 여자가 불을 쬐면서 말했다. 빛이 참 밝기도 하군. 그림 형제 민담 트루데 부인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좀 당황스럽지만 이게 전부예요. 이야기 속의 소녀는 그대로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옛날 이야기는 보나마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뜻밖일 수도 있지만 민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결말입니다.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은 그럴만할 때뿐이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것이, 흥할 사람은 흥하고 망할 사람은 망하는 것이 이야기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이야기의 소녀는 빨간 모자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했다가 곤경에 빠지지요. 그런데 왜 빨간 모자와 달리 이 소녀는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까요? 두 소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빨간 모자를 보면 그의 일탈은 무심코 저지른 예기치 않은 실수에 가깝습니다. 악의 같은 것은 없었지요. 그는 자기가 꽃을 따는 동안 할머니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빨간 모자의 죽음은 한 번의 실수가 낳은 엄청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면 너무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 이유로 빨간 모자에게는 재생과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루데 부인에서 소녀의 탈선은 이와 다릅니다. 완강한 아집에 의한 의도적인 행위였지요. 그는 허튼 호기심과 고집으로 부모의 만류를 외면하고 함정 속으로 걸어갑니다. 특별한 목적을 찾기 어렵고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볼 수 없습니다. 위험을 향해 무모하게 나아가니 위험해질 수밖에요. 소녀의 행동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용기가 아닌 만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소녀는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까만 남자나 초록색 남자를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속히 나왔으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마술을 향해 계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스스로 덫에 걸리는 저 아이를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장작이 돼서 불에 던져지는 건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교활한 늑대가 빨간 모자를 잡아먹은 일이나 간악한 왕비가 백설공주를 쓰러뜨린 일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아득바득 하는 사람, 괜한 치기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위험한 함정인 줄 알면서도 될 대로 되라며 퍼질러 앉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법은 이 이야기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만 결말을 통해 경고할 따름이지요. 비웃음 속에 불에 던져져서 타버려도 좋다면 그러든가. 위험하다고 해서 꼭 잘못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녀가 저렇게 죽어버린 건 운이 나빠서였다고 말할 수 있지요. 트루데의 부인이 소문과 달리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녀가 저렇게 행동한 것이 단 한 번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통 듣지 않았다잖아요.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행으로 화를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저렇게 행동하다가는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소녀가 트루데 부인에게 걸려서 죽은 것은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질화된 마음의 병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요. 트루데 부인을 보면서 떠오른 한국 설화가 있습니다. 늘 부모 말을 반대로 따르다가 망하는 청개구리 아들의 주인공입니다. 구전 체록 자료 각 편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주도 방언이 낯설지만 유명한 얘기라 이해하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개구리가 하도 부모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동돌에 가라 하민 설을에 가고 설을에 가라 하민 동돌에 가고 하도 부모 말을 안 듣니까 이젠 부모가 돌아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날랑 죽거든에 저 물가의 강 묻어달라. 그러니까 물가의 강 묻어달라 하민 산의 강 묻어줄 줄 알아가지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딱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그놈의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내가 어머니 살아계신 때 하도 어머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애를 씌워시니 주걱이야 어머니 말을 아이드렁 되랴.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에 강 묻어달라 하니까 내창 비가 오면은 내 흐르는 이제 내가에가 묻었어. 내가에가 묻으니까 비가 오쟁하면은 개구리가 이제 아이고 우리 어머니 꾸서갑을 카부된 개굴 그리했다. 그것도 옛날 얘기죠. 이 이야기가 비추는 한 인간의 서사는 전형적이면서도 계시적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주체성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늘 반대로 움직이는 걸 주체적이라 할 수는 없지요. 쓸데없는 아집이고 공연한 반항입니다. 트루데 부인의 소녀가 그렇듯이 병리적 서사예요. 그 여파가 가족한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니 심각한 문제지요. 어쩌면 부모가 화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청개구리 아들 또한 병리적 서사에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사의 귀결을 보여줄 뿐이지요.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무덤이 떠내려갈 상황에 처하자 아들은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뒤늦게 어머니 말을 따르지만 결과는 더 나빴지요. 소통의 혼란과 단절이 일상화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탓입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개구리 아들의 문제는 단지 부모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불효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청개구리 행동이 몸에 밴 상황이니 어딜 가든 다를 리 없습니다.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인간 관계가 얼마나 요란하고 복잡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반성하면서 후회했다지만 청개구리가 사람으로 돌아오는 일은 가능할까요?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본다는 것. 청개구리 같은 행동은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 중에도 그런 방식이 몸에 밴 이들이 있지요. 핀란드 이야기인 청개구리 아내를 만나봅니다. 마티는 자기와 결혼한 리사가 세상에서 제일 상냥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리사는 얼마 안 가 본 모습을 드러냈다. 황소고집으로 뭐든지 제 뜻대로 하려고 했다. 마티가 그녀를 순종시켜 보려고 했지만 씨도 안 먹혔다. 남편이 무엇을 부탁하면 꼭 반대로 했으며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 마티가 그냥 참고 견딘 탓에 둘은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다. 추수철이 되자 마티는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생각 끝에 마티는 추수감사절에 따로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고 말했다. 그러자 리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음식과 술을 많이 준비해서 손님들을 부르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성대한 파티가 펼쳐졌고 마티는 계획한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즐거워하는 걸 본 리사는 계략을 눈치채고서 부화가 났다. 이후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더 거스르게 됐다. 어느 날 둘은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난 냇물 위로 나무 다리를 건너게 됐다. 먼저 건너간 마티는 아내한테 위험을 알렸다. 여보, 널빤지가 썩었으니 발 디딜 때 조심해. 안 그러면 빠질 거야. 살살 밟으라고? 웃기는 소리. 리사는 일부러 체중을 실어서 힘껏 다리를 밟았고 널빤지가 부러지면서 물속으로 풍덩 빠졌다. 머리를 쥐어뜯던 마티는 있는 힘껏 강을 거슬러서 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아내가 물에 빠져서 빨리 건져야 한다고 했다. 정신 나갔소? 그럼 아래로 가야지 위로 뛰어가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말씀 마세요. 평생을 청개구리 고집으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무척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웃고 넘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청개구리 배우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이일 때는 그나마 고칠 가능성이 있지만 청개구리 행동이 고착화된 어른들은 그야말로 무대책입니다. 이야기 속의 마티는 아내를 순종시켜 보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그냥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됐다고 하는데 이를 바른 해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기를 통해 얻은 평화와 안정이 진짜일 수 없지요.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티가 추수감사절에 한 일은 어떤가요? 상대방의 심리와 특성을 잘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의 얕은 꾀일 뿐입니다. 속은 아내가 분노한 탓에 관계가 더 어긋났으니 악수를 둔 셈이지요. 그는 아내를 청개구리 취급하는데 내용을 보면 자신도 거꾸로 움직이고 있으니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야기에서 리사는 마티의 말을 무시하고 널빤지를 힘껏 밟았다가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죽음의 1차 원인은 그녀 자신에게 있지만 남편 탓도 크다고 할 만합니다. 리사가 강물에 빠졌을 때 마티가 강물을 거슬러 달린 일은 그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거꾸로 말한 일과 통합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지요. 소통의 왜곡과 단절이 고착화된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병든 서사와 병든 관계는 웃지 못할 비극을 낳습니다. 트루데 부인과 청개구리 아들, 청개구리 아내까지 새 이야기 속의 청개구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들은 옆 사람의 진정한 공감과 지지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생각에 저런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닐까요? 반항이라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식 말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청개구리의 부모나 남편은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 전공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쪽이 옳았을 것입니다. 얘는 원래 그래. 우리 아내는 아무도 못 말려.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 또한 병리적 서사가 되지요.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서사를 분석하거나 삶을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잔소리쟁이 남편이에요. 늘 아내를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남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시온은 항상 아내가 집안일을 못한다고 투덜댔다. 차려주는 밥도 그렇고 아내가 하는 일은 다 마음에 안 들었다. 잔소리를 듣다 못한 아내는 어느 날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테니 집안일을 한번 해보라고 했다. 시온은 아내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기꺼이 그러자고 했다. 아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아기가 깨서 울기 시작했다. 시온이 요람을 흔들며 노래를 했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게다가 돼지까지 밥을 달라고 시끄럽게 꽥꽥 거렸다. 시온은 돼지 먹이를 만들려고 우유를 내오다가 바닥에 쏟고 말았다. 돼지가 계속 꽥꽥 대자 시온은 니놈 먹이는 스스로 찾아! 하면서 돼지 우리를 열었다. 돼지가 뛰쳐나오는 바람에 쓰레기 더미로 쓰러졌던 시온이 정신을 차려보니 돼지가 우유통을 다 엎어놓고 핥고 있었다. 화가 난 시온은 도끼로 돼지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다. 소동을 벌이다 보니 죽을 끓이는 일과 소에게 풀을 뜯게 하는 일이 급해졌다. 닭을 돌보는 일은 그 다음이었다. 시온은 지붕에 좋은 풀이 가득 자라고 있었음을 생각하고 소를 들판으로 끌고 가는 대신 지붕에 올렸다. 시온은 고삐에 맨 줄 끝부분을 굴뚝으로 떨어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그 줄을 발에 묶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쓰려 했다. 하지만 소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그는 발에 줄이 묶인 상태로 굴뚝으로 끌려 올라가다가 기둥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 아내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소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돼지 시체에 걸려서 넘어진 아내는 황급히 도끼를 가지고 나가서 소를 매단 밧줄을 잘랐다. 소를 구하고 들어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그릇에 거꾸로 머리를 쳐박고 있는 남편이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설화인 지붕 위로 올라간 젖소입니다. 희극이지요. 굴뚝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매달려 있는 젖소와 남자를 상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당사자는 더없이 황당했겠지만요. 이 이야기도 설화적 과정이 많지만 속내를 보면 무척 현실적입니다. 자기 일은 크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타인의 일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직장 동료나 선후배 간에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찮게 여기지요. 아니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을 하거나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당사자는 그게 일종의 병이라는 사실을 모르지요. 오히려 자기는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시온이 그런 것처럼요. 이에 대해 이야기는 입장을 바꿔서 직접 해봐야 안다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집안일은 사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쓰이는 것인지요. 집안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종합 예술에 가까운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시온이 하루의 경험을 통해 그간 습관적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잔소리를 해댄 일이 큰 병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을 바꾸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이날 겪은 곤경을 아내와 소, 돼지의 탓으로 돌리며 난리를 피웠을지도요. 그렇다면 시온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남편 대신 밭에 가서 일을 잘했을까요? 아마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집안일과 달리 밭일은 힘을 많이 써야 하는 데다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말이 없으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인정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지요. 그 힘으로 저 집안이 이후로 큰 탈 없이 돌아갔을 거라고 믿어 봅니다.